예,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참 여러 가지 전망들과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펀더멘털은 견조하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좀 걱정이 있었으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주식시장만큼이나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톤당 이제 $10,000까지 넘긴 상황이고 이제 $11,000까지 갈 수 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자재 시장의 향후 흐름들 그리고 여기와 파생된 인플레이션 우려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이 부분 역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바로 시작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당연히 나오고요. 하다 보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는 투자 스탠스를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비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인플레이션과 또 원자재 시장 큰 틀에서 조금씩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숫자의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로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현재 상황만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좀 더 증가나겠지만 추세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죠. 예. 일단은 지금 보시는 자료는 피델리티에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 조사한 자료인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제조업들 기업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지금 현재 느끼는 부분의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난 10년 내지 한 15년 중에서 추세가 가장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압력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러면 이게 어떤 추세적인가 아닌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추세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자료인데 이거 CPI 스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합 거래에서 반영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인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고 하면 작년 초 대비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때 보면은 단기 즉 향후 한 1년 정도 인플레이션은 한 2.7% 육박한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좀 이게 밑에 시간의 축인데 좀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심리 조금 낮아진다는 거죠. 즉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만 본다고 하면 추세적인 것보다는 좀 일시적일 거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로지 인플레이션 쪽에 어떤 관심만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어떤 현재 실물 경제가 살아오르고 있다는 게 좀 더 우리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여러 방송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미국의 1사분기 GDP 6.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번 이제 2사분기는 아마도 한 10% 내외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즉 좀 더 명확한 거, 인플레이션보다 더 명확한 거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채권 금리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데 그러면 채권 금리의 향후 더 올라갈 거 말 건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추세와 실물 경제 추세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되면서 국채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지만은 실물 부분, 이 실물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어쨌건 간에
금리 상승 압박은 계속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표상으로도 확인되는 것이 실물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고용도 굉장히 이제 뭐 실업률이 계속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연준에서 아무리 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2%까지는 우리 정책 안 바꿀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는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그래서 많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한 긴축 쪽, 그러니까 긴축 쪽이라는 게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부분일 텐데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현재 시장 예측돼 있는 2013년도까지는 아직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혹여나 긴축을 빨리 하지 않을까, 특히 금리 인상을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결론부터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도 더 빨리 커지고 있고 실물 경제도 더 빨리 커져 있어서 그런 기대 어떤 예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준의 의사결정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예. 즉 어떤 포캐스트, 예측의 전망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결과치, 현재 경제가 이만큼 좋아졌다, CPI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어떤 그 결과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치는 그렇게 스트롱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2023년 뭐 하반기 정도는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방금 전반적인 추세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뭐 추세적일지 일시적일지는 아직 뭐 추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물 경제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 따라서 이제 어쨌건 간에 연준이가 좀 정책적 대응 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정책금리 부분 나중에 하는 거 그 전에 되는 게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링 부분은 이제 근데 생각보다 테이퍼링을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얘기하는데 테이퍼링이 무엇이냐라고 딱 물으면은 즉답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요즘 한번 확인해 보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건 연준이가 이제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하는데, 결국은 이 어떤 양적 완화 측면의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의 자산 매입 부분을 이제 줄인다는 거죠. 예. 굳이 표현하자면 마치 연필의 끝마냥 이렇게 매입을 줄이면서 향후에 우리가 정책을 전환하지 할 거라는 이런 어떤 베이비 스텝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실제로 우리 테이퍼링이 되면 또 막상 이제 2013년처럼 긴축 발작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히려 과거에 어떤 타산지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언제쯤 생각하냐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는 뭐냐면은 이달 중순에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서베이를 한 자료입니다. 서베이를 한 자료인데, 가장 답을 많이 한 게 언제쯤 테이퍼링 시작할 거 같냐 할 때 금년 4, 4분기 중이 가장 많았어요. 한 45% 정도고, 두 번째로 많았던 국면이 내년 1, 4분기. 그러면 현재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에 입각하면은 아마도 금년 4, 4분기 중, 예를 들면 연말이나 연초 정도 아마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이제 생각 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응답도 보면 여기서 갑자기 긴축으로 간다, 절벽처럼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속도를 좀 늦춘다는 의견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이라는 게 아마 13년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전 정지 단계로 해서 이렇게 테이퍼링이 아마도 연말 내지 연초 정도에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연준이가 그 전에 시장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힌트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힌트는 일단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빠르면 7월 달, 늦으면 9월 달 정도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시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시장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걸 먼저 제공해 줄 거니까 좀 너무
테이퍼링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 힌트가 언제 나올까? 6월 FMC일까? 뭐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뭐가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이건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연준 측에서도 속도 조절이란 걸 할 테고 연착륙이란 걸 할 테니까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그 전 단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뭐 앞에서 제가 구리 가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뭐 곡물 뭐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그러면 투자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너무 많이 올랐나? 아니면 더 오르나? 좀 어떤 쪽이세요? 네, 제가 그 시각을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보통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은 가장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원자재 투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는 거의 ABC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슈퍼 사이클로 인플레이션을 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갈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원자재를 조금은 우리가 자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골드냐 아니면은 인더스트리 메탈 즉 산업용 금속이냐 아니면 또 뭐 있죠? 우리가 에너지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자산별 좀 뷰가 좀 다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하면 골드는 조금 현재 레벨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 메탈은 현재 사실은 굉장히 스트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세가 띌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부분은 반면 저는 좀 강하게 봅니다. 라고 보고요.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골드 부분은 우리가 뭐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골드 가격은 하락한다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 경제가 점점 좋아진다는 건 실질금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골드가 그렇게 아주 예상한 것만 강세로 가기 어렵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산업용 메탈 부분인데 이거는 요즘 워낙에 시장에 핫한 얘기라서 근데 뭐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스트롱하게 봤지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이제 카파 같은 경우는 산업용 메탈 같은 경우는 경기와 연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카파와 에너지 그러니까 산업용 메탈과 에너지 부분이 제가 뷰가 약간 달라요, 그죠? 네. 산업용 메탈은 좀 약하게 보는 반면에 에너지는 강하게 봤는데 이거는 뭐냐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장 큰 연관성은 뭐냐면 중국의 이코노미입니다. 중국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산업용 메탈의 전 세계 한 절반의 수요가 중국입니다. 예. 따라서 중국 경제와 아주 민감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현재까지 이렇게 산업용 메탈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 기저에는 중국 이코노미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자, 그건 현재까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중국이 점진적으로 이제 어떻게 소프트 랜딩 경제를 약간 급속한 성장보다는 소프트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예. 보시는 차트는 이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인데 보시면 early 사이클, mid 사이클, late 사이클 이게 경기 상승 국면인데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클이 빠른 나라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팬데믹 이전 이상으로 회복 경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 가장 큰 와드는 경제를 소프트 랜딩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약간 이렇게 튜닝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신용 증가율인데 보시면 최근에 크레딧 임펄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선행지표인데 여름 정도 되면 중국의 론이 본격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차를 두고 중국 경제는 조금 둔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자료를 의하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가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한 4개월 내 6개월 내 뒤에 중국의 금리도 약간 안정화될 것이고 두 번째 산업용 메탈 가격도 약간 둔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는 아마도 가면 갈수록 조금 페이스를 조절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여전히
뭐 이건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예측하면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카파 가게 가냐면은 아마도 이거는 스페큘레이트 투기 세력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가는 거긴데 근데 어쨌건 간에 모든 투자 자산은 종국에는 어떤 펀더멘탈을 수렴하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좀 약화를 예상하고요. 반면에 유가 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유가 부분은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전 세계 지배량이 중국보다는 글로벌 전체 경제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금년 중에 계속 리오프닝이 될 거고 특히 하반기에 나오면 리오프닝이 더 강화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가 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시겠지만은 우리 앵커님 잘 아시지만 석유 수요의 절반이 운송입니다. 따라서 리오프닝이 되면 하반기에 어떤 디맨드가 확 올라올 것이고 일시적으로 아마 쇼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시는 유가가 좀 뜨고 그러나 연말까지는 또 디맨드가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캐치업을 할 거니까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네. 원자재 안에서도 금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세 전망을 해주었고 반면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도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좀 그림 그려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전망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전략 짜주시겠어요? 네. 아까 오늘 제가 화두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자는데 사실 여기 하나 더 플러스죠. 인플레이션 점점 세지고 있다. 플러스 경제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결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향후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뭐 지난번 방송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테이션이 더 강화될 거다. 로테이션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상황과 저성장의 상황은 성장주가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는 상황이고 반면 금리가 올라간다. 즉 금리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치주 쪽으로 더 아웃퍼폼이 강화가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지고 금리 올라가면은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더 갈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은 좀 전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롱듀레이션 자산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할 필요 있겠다. 롱듀레이션 자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금리 민감 자산들입니다. 금리 민감 자산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금리 민감 롱듀레이션 자산을 할 때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장기 채권. 특히나 미국 국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만기가 긴 자산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반면 주식에서도 롱듀레이션 자산이 있습니다. 롱듀레이션 자산이라는 거는 현재 어떤 기업의 어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비전이 원더풀한 기업들, 즉 이런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은 향후에 이런 금리 인상 국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바이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바이오나 또 올드 에너지에 대칭되는 클린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ARKK 그리고 차이나 인터넷주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현재는 별로 그렇게 기업이 안 좋은데 미래의 비전이 원더풀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롱듀레이션 자산인데 이런 자산 좀 피해라. 그렇다고 제가 성장률 모든 걸 피하라는 건 아닌데 현재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성장 여전히 킵을 하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만 비싼 종목들은 우리 이제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피델리티 자료 갖고 왔어요. 피델리티 자료인데 현재 환경이 리플레이션이죠. 리플레이션, 즉 리플레이션은 경제가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리플레이션인데 이런 리플레이션 상황 굳이 얘기하자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중에서 제가 굳이 표현하면 굿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할게요. 경제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올라가는 국면을 제가 리플레이션 하는데 이 피델리티에 딱 좋은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리플레이션 상황에서 보면은 리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게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가 디플레이션 아닌데 경제 아직 성장이 약할 때 이때 뭐가 좋냐면은
대형주, 성장주,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좋다고 또 있고요. 근데 현재 국면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국면을 가고 있다는 거는 리플레이션 국면이고, 리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요? 스몰캡, 밸류, 인터내셔널, 뭐 방금 말씀드렸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전 단계 리플레이션이고, 이런 리플레이션 상황에는 밸류나 스몰캡이나 이런 게 좋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주식 투자 자체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만 현 시점에서 기업의 실적이 안 잡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좀 오랜 시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도 관점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런 관련해서 기타 다른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처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커머더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커머더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실물 자산이겠죠. 실물 자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실물 자산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실물 자산 가장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게 리츠와 인프라죠. 따라서 이런 리츠나 인프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산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리츠나 인프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꼭 머스트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자산, 즉 주식, 채권, 모든 자산 가격이 비싼데, 그러면 지금 비싸지 않은 자산을 찾으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는 자산. 예. 그렇게 봤을 때 리츠 같은 게 해당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리츠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정도 수준까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어떤 수혜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지를 더 말씀드리면 인컴 자산들.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과거 30년을 비교한다면 아직도 절대 금리가 낮은, 그렇죠. 저금리 상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황 인플레이션이라면 인컴, 즉 배당이라든지 뭔가 이자 수익이 많이 나온 자산인 좀 더 우리가 적합한 자산일 거고요. 그러면 인컴 자산을 투자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컴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채권인데, 그럼 예. 채권은 다 이자 리스크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 안에서도 물가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팁스, 물가형 국채를 하는데, 사실 저는 팁스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뱅크론. 뱅크론은 쉬운 말로 하면 하이드 채권입니다. 네. 이자 수익이 많이 나는 하이드 채권인데 물가가 금리와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거라서 물가 연계 굳이 얘기하자면 하이드 채권 성격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식 쪽에는 배당 주식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주식 아까 같은 얘기지만 배당 주식은 상대적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고,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배당 주식들은 인컴도 한 3에서 5%, 그리고 배당 주식들의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가치중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 국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어떤 투자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 반 또 전망 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또 언젠가는 올 테이퍼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좀 대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어떤 리츠와 인프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배당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있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비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